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2010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의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전국에 맞물리면서 정부 유치기가 부족했고 여수를 오가는 SOC도 부족하면서 접근성이 열악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유치 전 다음 해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던 것도 유치 열기를 모아내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수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다음 박람회 유치 도전을 요구했고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수세계박람회가 2012년에 열렸죠. 우연히도 당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했던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새벽까지 뜨겁게 응원전을 펼쳤던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여수 시민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실패를 더듬어서 더 많은 성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지역 뉴스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기자께서 오늘 휴가를 가신 관계로 뉴스 브리핑은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이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만능 작가 이선아 작가입니다. 만능 작가. 네. 예. 자, 2030 부산 엑스포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메가 이벤트들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0분이었죠.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요.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큰 표 차이로 박람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큰 표 차이던데요. 그러게요. 29표를 부산이 받았고요.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예. 당초 접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결선 투표까지 간다 뭐 전략을 짰었죠, 그렇게. 네, 그런데 4배가 넘는 큰 표 차이로 패하면서 다음을 기각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 뭐 전본의 불찰이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박현준 부산시장은 그 다음 엑스포, 그러니까 35년이에요. 재도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 이런 말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도전 의지를 밝혔고요. 예. 정부와 부산 시민들과의 논의가 앞으로는 필요하겠지만 2035년 엑스포 재도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산시 조직은 일단은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요 이야기를 지역 뉴스에서 왜 하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 전남 지역에서도 2028년에 열릴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33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유치를 희망했던 바로 그 COP28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 김영록 지사가 내일 두바이로 떠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면서 2028년 33차 회의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예정인데요. 예.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대표단은 일단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요.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알려진 프랭크 코우니 이클레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회 회장을 만나서 전남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COP28 유치전이 사실상 정부 입장이 급변하게 되면서 네. 아랍에미레이트 어쨌든 양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COP33 유치 전망 뭐 아직 이릅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동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COP33이 열리는 2028년이 되면은요, 횟수로 20년이 되는데 유치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총선 이후에 그 정부의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할 텐데 네. 이번 두바이에서의 전남 대표단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여수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진행했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반려에 해당하는 재의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는데 현실이 됐어요.
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 인구만 3만 5천 명 규모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여수시가 개발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심사 과정에서 역시나 재원 조달 계획이 발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었는데요.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여수시 자체 재원이 68%, 나머지 32%를 선분양 대금으로 조달하겠다라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그 경제 침체로 인해서 택지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그걸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자체 재원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데다가 통합재정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여러모로 이제 곤욕스러울 텐데 전남도가 이 사업에 대비해서 사업 예정 부지를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뭐 이미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고 앞으로 사업 진행은 불투명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다음 달에 사전 심사를 맡았던 지방재정공제회의 컨설팅을 받아서 수정된 사업 계획을 내년 1월쯤에 내서 심사를 다시 받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사업 추진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예, 정부든 지자체든 긴축재정으로 가면서 대규모 사업이 예산 때문에 이제 발목 잡힌 일이 점점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 뭐 어쨌든 재도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 시립 신대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인데 이거 네. 전남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순천 시립 신대도서관은 총 사업비 186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예. 연면적이 5,681제곱미터 규모로 전남 최대 규모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5가지 이색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정원의 도시답게 도서 확장 공간을 물회정원, 잔디광장, 옥상 정원으로 꾸몄고요. 어린이 가족 공간에서는 어린이와 유아들이 야외에서 책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문화 창작 공간, 디지털 정보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제 임시 개관을 했는데요. 12월 9일 11시 개관식을 하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시 개관 기간 동안에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대 도서관 개관 소문내기 SNS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찾아가 보시고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은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적으로 기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전남도가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난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남도는 산업, 발전, 도로, 수송 등 6개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올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내용 중에서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께서 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인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수도권과 대구시, 부산시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 차량이 광주로 가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적발이 되는 겁니다. 5등급이면? 그렇습니다. 예.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일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 원 세네요. 그렇습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미카라고요. mecar.or.kr에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적발하고요. 예. 공사장 등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을 80% 이하로 운영하는 상한 제약이 실시되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매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됩니다. 또 폐 비닐 등
영농 잔여물 불법 소각에 대해서 계도 단속을 하고요. 예. 다중 이용 시설과 또 실내 공기질, 또 민감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요? 아 지난주에 김장했구나. 예, 김장하셨어요? 예. 큰일 하셨네. 본인이 하셨나요? 제가 한 깜짝 건 놀랐어요. 아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장모님께서 김장을 하셔서 가져오기만 했습니다. 가져오기만. 같이 하신 게 아니라 가지러 가기만 하셨어요? 예, 뭐 저야 뭐 다 된 밥상에 뭐 숟가락 하나 올리는 네, 정도. 큰일이죠. 예, 가져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무거워요. 예, 네, 무겁습니다. 많이 먹었죠. 많이 싸주셔가지고. 네. 요즘 김장 많이 하시고 아직 여수는 김장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김장도 네. 그 지역별로 좀 맞아요. 시기가 네, 다르더라고요. 여기 좀 따뜻한 편이어서 좀 더 음.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만 중하순 이때 좀 많이 네. 하시는 것 같고 뭐 서울 수도권은 이미 하신 곳들도 많네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 주목해 보셨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고 이제 이 국가보안법 자체를 이제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이 피고인은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예요. 이제 예. 대남 선전용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이 피고인이 응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이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국내 사이트에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이 한 가지 예로만 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어떤 그런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뭐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도 많이 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해서 이 판결이 좀 최근에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격정지 1년은 뭐예요? 뭐에 대한 일단 자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아.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을 때 그 자격을 정지하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서 자격정지 이 사람이 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보면은 원래는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근데 네. 굳이 VPN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우회 접속을 해서 뭐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산 주택, 직업, 무료 교육, 무료 의료, 무과세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게 엄청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전셋집을 찾아 헤맬 일도 없고 직장이 없어서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 체제의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모두 살기 좋은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게재했다라고 하고 또 그 누범 기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로 징역을 살았다가 출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또 했다라고 해서 그게 또 가중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또 같은 혐의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또 징역 총 한 10개월 정도 살았던 또 이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1년 2개월 받은 이 혐의도 총 그 이적 표현물을 72건 을 재개시하거나 이메일에 보관한 혐의도 다 같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여전히 있고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이게 꼭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한국의 현실을 이제 개탄하면서 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아마 논란이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고 그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실형을 징역형이 나왔다는 선고하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어찌 됐든 현행법은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점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화제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 보죠.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수능 끝내고 학생들이 단기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라고도 하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체들 중 대다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노동법 위반인지 알고 똑똑하게 하더라도 알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정부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을 해봤더니 노동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 라순 씨 나왔어. 얘기 낳느라고 얼굴이 폭삭 늙었구만. 그래도 우리 회사 바쁘다고 한 달 딱 쉬고 나와줘서 고맙네. 아직 라순 씨가 뭐 팔팔하다는 거지 뭐. 아니 사장님이 빨리 나와라. 뭐하냐 애기 키운다고 집에 있으면 아줌마 된다. 날마다 전화하셔가지고 독촉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참 오랜만에 만나는데 폭삭 늙었다는 말씀은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니 요즘은 직원들한테도 무슨 말을 못해요. 아무튼 기분 나빴다니까 거시기 하네. 그리고 출산휴가라도 준 걸 고맙다고 해야지. 얼른 일들 하자고. 발주받은 물량이 많아. 오늘 야근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 저는 애기 수유도 해야 하고 아직 몸도 성치 않아서 야근은 무리인데요. 사장이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라순 씨는 남들 일할 때 많이 쉬었잖아. 아니 쉰 만큼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아유 제가 나이 먹고 출산까지 해가지고 그런지 진짜 관절이랑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이달까지만 야근만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아니 그러다 일 끊기면 내 돈줄도 끊기고 당신 직장도 끊기는 거야. 어서 가서 일하자고. 여기까지.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네. 예, 사장님의 나쁜 사장님이네. 예, 나쁜 사장님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자꾸 거시기하다고 그러시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앞서 꽁트를 들으셨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라순 씨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 달 직장에 만인 것 같죠? 복귀했어요. 예, 예. 한 달 만에. 이거 뭐 쉬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사업주는 굉장히 뭐 많은 편의를 봐준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준 것처럼 이제 뭐 그리고 바로 야근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뭐 있겠죠. 있고 뭐 이제 그런 위반 사례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 사례만 보면 이제 노동법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이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잖아요.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 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강제로 적용시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적용시킨다. 이거를 아무리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런 뭐 노동 관련 법률보다 불리하게 어떤 약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그런 노동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몇 가지 그냥 눈에 걸리는 것만 하더라도 자 출산휴가 90일이죠. 3개월이고 내년에 뭐 6개월로 는다는 말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아직 현행으로는 90일이고 이거 맞아요. 유급 휴가잖아요. 예, 예. 유급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규정이 뭐가 있냐면 이 90일 중에서 적어도 산후, 그러니까 출산 후 기간이 45일은 무조건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45일 이상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3개월의 휴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한 달 만에 복귀를 했다고 하니 45일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일단은 위반이 되는 거예요. 15일을 덜 쉬었네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기간에. 맞아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라는 것은 여기서의 그 라순 씨가 근로의 형태가 단시간 근로자든 뭐 비정규직이든 이런 거랑 상관도 없고 직종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 후에 30일 동안 근로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하고 왔더니 갑자기 아주 다른 일을 준다거나 뭐 급여를 깎는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 꽁트를 보면서 걸렸던 것이 시간의 근로도 또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야간은 이제 야간 근로를 또 이제 지금 강요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근로 금지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냐면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아무리 그 회사 내에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하루에 2시간, 뭐 일주일에 6시간, 1년을 통틀어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근로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여성은 이제 법에서 말하는 야간이라는 거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까지인데요. 원래 18세 이상의 여성은 동의를 받고 시켜야 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아야 돼요. 와.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근데 사실 그게 명시적인 의사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성이 야간 근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나전 사장님일까요? 많은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출산휴가를 뭐 짧게 해준다거나 일단 강제 야근시킨 경우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 사업주 이럴 때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우선 방금 꽁트 사안에서 문제됐던 게 출산휴가 규정 위반했죠. 예. 그리고 시간의 근로 금지 위반했고 야간 근로 이거는 좀 불명확합니다. 10시 이후에 지금 야근을 시켰는지 아닌지 좀 애매하지만 다 네.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각각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만약에 세 가지 다 위반했다라면은 이제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을 해봤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금융권에서만 위반 사례가 60건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4일 날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좀 금융권 뭐 은행이나 은행 뭐 증권 보험 회사들을 중심으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더니 예, 대부분 주요 위반 내용의 대부분이 다 불합리한 차별이었어요. 차별. 네, 어떤 식으로 차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이제 기간제 통상 근로자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월 20만 원의 뭐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 보조비를 지급을 해주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뭐 교통비, 중식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법적으로 뭐냐면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게 단시간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네, 1일 7시간 30분 이 사례는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중식비도 안 주고 뭐 교통비도 안 줬던 거예요. 너무나 차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 주면서 이제 파견직으로 온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정해서 40만 원 정도의 특별 상여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은행도 있었는데요. 계약직 운용 지침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간제는 이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예. 그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너희는 10분 먼저 와라. 출근하도록 하는 뭐 이렇게까지 하는 그리고 또 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를 원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당 금액만큼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거나 또는 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는 사례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비정규직 뭐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 그 위반 사례였습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해볼 만한? 우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조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규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간제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달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정 신청을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어떤 당한 불합리한 대우,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연차 수당을 아예 못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달리했다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별적으로 지급받았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내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았다. 아니면 단시간 근로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다. 이런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써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고발 조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고 또 뭐 민사적으로 이제 뭐 미지급한 뭐 임금이나 수당 등이 있으면 그것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별 이야기 나온 김에 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 위반 사례도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선은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뭐 용모나 키, 체중, 신체적 조건, 미혼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남녀를 채용할 때 남녀라는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 차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근로자의 혼인이나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거의 그냥 불문율처럼 뭐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또 여자가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들 이런 거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되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이나 퇴직도 그리고 또 해고 부분에서도 남녀를 차별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결혼했다고 뭐 퇴직 사유로 정한다거나 이럴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굉장히 이제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뭐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네.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담당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뭐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해고를 한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그 단기 알바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법 뭐 말씀 주실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다양하게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최저 연령과 취직 그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대로 경우?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5세가 넘었더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18세 미만자를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가 많이 해당될 되겠죠. 방금 물어보신 케이스에. 근데 이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 관리법이라 도로교통법에서 뭐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여기에 뭐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금지될 것이고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장, 도살장 아니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 업무는 제외됩니다. 근데 기름을 취급하는 업무 이런 것들도 다 그 제외가 되어 있고 근데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일일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가 아까 임산부에 대해서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시킬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뭐 편의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 야간 근로를 시킬 수는 있다. 특별한 규정으로 보면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에서 근로를 할 수가 없다. 갱내가 뭐예요? 갱도 있지 않습니까? 갱도. 탄광. 네. 그런 규정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노동 착취로 좀 이어져서 뭐 이 규정이 뭐 현실에 맞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명문화된 갱내 근로의 금지가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네. 규정이 다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특히나 많이 우리가 듣는 사례가 뭐 근로계약서, 뭐 임금 그렇죠. 명세서 받지 못하는 일, 아니면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한참 못한 금액을 받는 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새내기 알바생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근로계약을 쉽게 생각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뭐 대학을 가기 전에 잠깐 네.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근로계약을 어른이 대신 해줘야 되냐? 뭐 내 보호자가 예를 들어 뭐 친권자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후견인이 있거나 하면 대리를 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에게 조금 불리한 거예요. 계약을 내가 대리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거 너무 불리하게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자체를 대리할 수는 없으나 나중에 그게 좀 불리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든 성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까지 해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되는 가장 많은 사례들 중에 뭐냐면 계약서 안 쓴 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거. 가장 흔하겠죠. 예. 나중에 뭐 형사재판 받게 됐을 때 그때 뭐 다 동의가 돼서 근로자하고의 사이에 다 동의가 돼서 그냥 구두로 협의하고 일 시켰어요.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이제 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제 뭐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독자적으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청구할 때도 나는 미성년자니까 뭐 내가 뭐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고 독자적으로 임금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이 명시가 돼야 돼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다음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 그다음에 뭐 휴일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또 받기도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나만 사인하고 그냥 사용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라면 이제 돈을 받을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받게끔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한 방법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돈만 받을 게 아니라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받게끔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당신의 뭐 임금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뭐가 그렇죠. 빠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명세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임금 명세서를 안 줬거나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청소년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은 사업주분들께서도 좀 잘 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주분들한테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청소년들 이제 뭐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은 그쪽이 좀 시급이 조금 세죠? 더 많이 주고 근데 이제 보통 술집은 야간에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래 18세 미만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은 자기 형제 자매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서 고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증을 요구를 했어요. 채용을 할 때. 근데 놓고 왔어요. 분실했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 그거를 제대로 이제 확인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사업주나 사용자분들이 면피가 안 돼요. 얘가 안 줬어요. 얘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속였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어쨌든 공적인 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사업주분들도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뭐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속였다 이것만으로는 내 책임이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아이들을 고용할 수 없는 곳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무조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평균 일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면 어쨌든 하루는 쉬어야 되고 그 쉬는 날은 유급 휴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고요. 이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되고 우선은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이라든지 법 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뭐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내가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된다. 그러면 내가 하루는 쉬는 날을 보장받고 그 날에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통상 하루에 일일의 소정의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 내 시급.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하고 내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8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뭐 얼마입니까? 8만 원이죠. 8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 문과라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과라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문과를 왜 문과를 다 8 곱하기 1은 산수가 잘안 8이라는 건 돼요. 저도 네, 문과 8의 출신인데 1은 8 예. 해보세요. 슬프네요. 슬퍼.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청년들 그 어느 때보다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또 열정과 활기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열정과 활기로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 봉사단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청년의 열정으로 지역의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활기찬 기운을 전하고 있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 바로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인데요. 이걸 한 해만 해도요. SOS 어린이 마을 봉사활동, 또 대학로 플로킹, 농어촌을 연계한 어르신 봉사까지 이 다양한 봉사들로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열정을 앞장서고 있는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 김예원 단장 만나보시죠. 저는 순천대학교 사회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학부 4학년 김예원입니다. 순천대 사회봉사단은 순천대학교의 유일한 공식 봉사단이거든요. 저희끼리 만든 동아리가 아니라 학생지원과에서 우리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봉사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고 다양한 학과의 단원 3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순천대학교와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올해 했던 봉사활동을 크게 환경, 교육, 마을봉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환경봉사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깅인데요. 매주 순천대학교 재학생 중에 플로깅 활동가를 모집을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내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뚜껑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인데요. 순천대 각 건물에 병뚜껑 수거함을 저희가 배치를 해놔서 거기서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대학 행사에서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유행하는 병뚜껑 키링이어가지고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저희가 병뚜껑 이렇게 모아가지고 놔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깔 골라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교육봉사로는 순천 SOS 어린이마을과 함께하는 꿈담 멘토링이 있는데요. 순천 SOS 어린이마을과는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놀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해서 애들이랑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림 캠프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봉사는 순천시 별량면 거차마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마을의 노후화된 벽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을회관대에서는 스포츠 테이핑이랑 혈당 혈압 체크할 수 있는 순봉 의원을 하고 또 염색, 네일아트, 피부 미용을 해드리는 순봉 살롱도 하고 맛있는 차와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봉 다방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순천시 구도심 취약계층에 연탄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에 SOS 가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플로깅 하고 또 한 번씩 마을 봉사하고 연탄 봉사 가고 바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좀 견문을 넓히고 싶어서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요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낭만적인 봉사활동 있잖아요. 연탄봉사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1박 2일로 마을로 가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을봉사도 저희가 직접 이장님이랑 계속 연락도 하고 답사도 가고 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기획한 거여서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어요? 거차마을에서 했던 마을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순봉 살롱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모델링 팩이나 매니큐어 이런 건 어르신들이 생소하시다 보니까 잘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막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못한다, 막 남사스럽다 하면서 안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해가지고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 오늘 아주 출세했다 이런 말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좀 노인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만의 그런 정다운 분위기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활동이 아니라 진짜 어르신들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할머니 염색해드리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는 거 어땠어요? SOS 어린이 마을도 20 몇 명이 가거든요, 멘토가. 그래서 집별로 거기는 가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한 집에 애들이 4-5명 있고 멘토도 4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1호집 팀, 2호집 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6집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멘토 선생님들도 너무 친근하고 사실 대학생 언니 오빠들 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친밀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통제도 되게 어렵고 그랬는데 애들이랑 계속 자주 만나다 보면은 신뢰가 많이 쌓이고 라포 형성도 잘 돼가지고 점점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 멘토가 한 조에 4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4명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중할 수 있을 만한 활동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놀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만들기 체험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위생을 주제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손 씻기 막 동요도 같이 부르고 춤도 따라 추고 그리고 수제 비누 만들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조별로 이렇게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은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요. 처음에는 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들어왔던 단원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이 뿌듯함도 느끼고 때로는 감동도 느끼고 점점 나눔의 가치를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눔의 가치를 확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봉사단이 그냥 동아리여가지고 뭐 우리끼리 하는 봉사가 아니라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기획하고 저희가 운영진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약간 책임감도 느끼고 더 열심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는 원동력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서로서로 그거를 채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다양한 환경에 놓인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대화를 나눠본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